네, 대공개 시사일번지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 논란 짚어봤는데요. 오늘부터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지요. 어떤 것들이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까요? 이 내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잠깐 듣고 곧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C 여의도광역방송센터에서 진행하는 대군기의 시사 1번지를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부터 3주간 국정감사가 실시되는데요. 도처에 아주 뜨거운 이슈들이 널려 있습니다. 운영위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 이전하는 걸 놓고 예산 문제, 관제공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순방 논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요 쟁점이 될 것 같고요. 법사위는 아무래도 감사원의 문재인 대통령 서면조사 문제, 또 민주당의 검수안박 법안, 이 밖에도 뭐 교육위는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허위 학력 기재, 과학위 방통위도 뜨겁죠. 윤 대통령 비속 논란 관련해서 MBC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 이 부분 뜨거울 거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뭐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정일환 교수. 네. 물론 국감이 좀 1년에 가장 큰 국회 행사긴 합니다만 이번처럼 그냥 싸움판이 될 것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물론 정권 교체 이후에 첫 국감이다 보니까 여야가 이제 바뀌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 정권에 대한 어떤 또 여당 입장에서는 전 정권의 이른바 적폐 청산이라는 그 명분 하에서 또 내놓을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특히 윤석열 정부가 지금 현재 국정 운영 지지도 20%대 국정 운영 지지도는 사실상 상시적인 어떤 뭐랄까 국정 위기가 상시화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속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악재들, 특히 최근에 있었던 욕설 비속어 파문이라든지 또 김건희 여사 리스크라든지 또 검경 수사권 검수 안방 문제라든지 뭐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 국감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그 쟁점이 좀 드러나고 또 또 해소가 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이게 공세 대 공세, 이른바 강 대 강으로만 치닫으면서 오히려 그 실체적 진실은 오히려 좀 더 오리무중 상황이 돼버리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있고요. 그렇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경제 위기며 민생은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는지 뭐 이런 어떤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크게 드는 상황입니다. 김두수 소장 보시기에 어디가 제일 뜨거울 것 같습니까? 저는 아무래도 운영위하고 법사, 운영위 외교 통일인데요. 운영위 같은 경우는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있기도 하고 대통령실 이전 문제도 있고,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하락한 처음 일인데 이게 국정조사까지 추진하다가 지금 뭐 현재로는 이제 오리무중이긴 한데, 그래서 그게 가장 떠올 것 같고요. 뭐 암만 해도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외교 조문 외교부터 해서 외교의 무능부터 박진 외교부 장관이 과연 이제 그때 당시 19년 전처럼 이제 국회 출석하면 완전히 이제 상대도 안 하고 소위 투명 인간 취급할 거냐, 이런 뭐 쟁점도 남아 있고 이러니까 하여튼 뭐 가장 뜨거울 것 같습니다. 장성철 소장 국회 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네. 여당일 때도 해보셨고 야당일 때도 해보셨는데 그때 이렇게 그 대응하는 기조랄까 전략이 좀 다르죠. 여당일 때하고 야당일 때하고. 그런데 이제 국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행정부에서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거를 판단한 거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여당 쪽 의원이나 보좌진들도 그렇게 뭐 봐주진 않아요. 장관을 좀 혼내고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뭐 보호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니까 국감 때만 되면은요, 여야 가릴 거 없이 국감 상황에서 협판식을 하면서 대국민 거짓말을 합니다. 어떤 거짓말 하냐면 이번 국감은 저희가 민생 국감, 정책 국감 하겠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냥 서로 국회에서 국감장에서 여야 서로 공격하고 방어하고 싸움만 일어나요. 그래서 이번에는 훨씬 더 심할 것 같아요.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할 말이 있는 게 뭐냐면 국감은 보통 올해 2022년에 열리잖아요. 그럼 21년까지 그때 1년 동안 2021년에 잘했냐 못했냐 그걸 따지는 건데 그때까지 정권은 문재인 정권이었잖아요. 근데
후배 보좌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작년까지 국감을 하는데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안 줬대요. 그래서 제대로 뭐를 질의하거나 예. 공격할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자료 협조가 엄청나게 지금 잘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하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자료의 뒷받침을 통해서 오히려 국민의힘 쪽 의원들이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더 크고 제가 봤을 때는 폭로 형식의 여러 가지 일들은 국민의힘 쪽에서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당의 공격은 조금 이번에는 무뎌지고 왜냐하면 출범한 지 뭐 한 5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평가할 게 별로 없고 결국에는 정치적인 공방을 야당에서는 할 건데 타격은 저는 민주당이 더 볼 수 있다라고 보여요. 자료를 통해서. 윤희석 대변인 같으면은 이번 국감 만약에 국회에 계신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뭐 대응이라는 것이 지금 상황이 그 대통령 지지율도 낮고 의석수도 적으니까 수세라고 생각은 했을 텐데 지금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렇게 자료가 많고 또 시기가 딱 정권 교체돼 가지고 새 정부 들어와서 뭐 기간이 얼마 안 되니까 그럼 뭐 공세적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이슈를 먼저 잡고 치고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최선의 방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국감은 시작이 됐으니까 이슈가 나올 때마다 저희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망하는 거야 뭐 한계가 있으니까요. 후반부에 이 문제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앞부분에서 감사원과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공방도 살펴봤고 이제 국감에서도 이렇게 세게 붙게 되는데 민주당의 이 말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크게 반발하면서 범국민 저항 운동을 벌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연 이게 어떤 상황을 상정하고 한 것일까? 무엇까지 생각하고 있을까? 좀 궁금한데요. 범국민 저항 운동. 지금 이런 운동을 벌일 시점이 됐다고 보는 걸까요, 정기남 교수? 글쎄요, 이게 저는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감사원이 독립적 헌법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상을 저버리고 소위 이른바 감사권을 남용해서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전임 정부에 대한 또 전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통보한다든지 하고 있는 것들은 대단히 뭐랄까 정치 보복의 어떤 그 의도로 비칠 수밖에 없고 또 감사 결과의 신뢰도도 문제가 된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어떤 그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과연 이제 야당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이 그냥 하나의 첫 출발선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감사원을 비롯해서 또 검찰에도 지금 전 정권에 대한 수사가 광범위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다가 더더욱이나 현재 이재명 그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거의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사실들을 지금 검찰 경찰 수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정치 보복의 신호탄이다라고 규정하는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이런 것들을 초기에 어떤 범국민 저항 운동을 통해서 막아내지 못하면 속수무책으로 이게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범국민 저항 운동을 거론하고 아마 논의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그 국민적 어떤 공감대, 과연 국민들이 이게 뭐 지금 범국민 저항 운동의 수준까지 가야 될 만큼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있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약간 아직은 선뜻 공감하기는 좀 어려운 성급한 것 같다. 조금은 성급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범국민 저항 운동을 어떤 것이라고 보셔서 그런 겁니까? 뭐 이를테면 이제 오늘 첫 시작입니다만 뭐 현역 의원들이 뭐 감사원에 이제 2인 시위에부터 나서기 시작했죠. 뭐 그리고 또 이제 지역 뭐 각 국회의원 지역구라는 게 있으니까 지역구 단위에서 이 문제를 또 여론화하는 작업들, 이런 것들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범민주당 제가 저항 조금만 보충할게요. 예. 그 뭐냐면 이제 지금 박범계 위원장을 통해서 이 선언을 했는데, 이 정치적 선언은 약간 뭔가 좀 가잉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시민사회가 촛불 대행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 이분이 이제 8차를 했거든요. 10월 1일 날 했는데 그때
3만 명을 넘어갔대요. 그러니까 이게 바이든으로 들린 사람들 다 모여라. 어디에서 했는데? 예, 저 강화문 어. 그 세종로에서 했는데요. 모이고 있어요. 예. 그래서 매주 주말에? 토요일 날, 매주 토요일 날 모이고. 토요일 지금 이제 8차인데요. 이분이 제일 많이 모였답니다. 그러니까 근데 왜 뉴스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약간의 이제 뭐 보는 차이가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2016년 10월 29일 날 그 박근혜 퇴진을 요구했을 때 처음 모일 때가 3만이었대요.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그 3만 명을 넘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구호가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강화문 촛불 대행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연동돼 있는 느낌. 그런 시민사회에 이제 술렁술렁하고 그런 거 해서 조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거에 불붙기 시작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게 좀 정보가 왔을 수는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범국민 저항 운동의 어떤 이런 식으로 명칭을 붙여버리면 이 단계에 맞게 이렇게 운동이 고향에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앞서간 느낌 이런 게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국민 저항 운동 이렇게 표현했지만 우리가 솔직히 딱 까놓고 얼른 떠오르는 단어 얘기해봐라 그러면은 촛불 퇴진 하야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물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낮긴 하지만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공감을 하는 국민들이 그 지지율만큼 나올까요? 일단은 뭐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의 특검이라든지 이런 건 훨씬 더 좀 공감대가 넓을 건데 예.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내거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적어지겠죠. 그러니까 당장 뭐 문제가 있고 정말 이게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대한민국 위기에 빠지는 참 무능한 대통령이다라고 규정하더라도 퇴진까지 이야기하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릴 그러니까요. 것이고 뭔가 좀 더 결정적인 게 나와야 되는데 무능하다는 평가 있지요. 그래서 여론조사 살펴보면 지지율이 그렇게 낮고 그런데 박진호 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통과한 것도 물론 이제 그게 국민의 뜻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고의 가치도 없이 잘라버린 윤석열 대통령 또 그렇게 당한 박진호 교부 장관의 처신 대응이 훌륭해 보이지는 않지만 민주당이 그렇게 처리할 때 또 정의당이나 다른 쪽에서 참여하지 않은 걸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는 야당들이 또 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걸 보면 지금 조금 속도를 너무 많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좀 있어요. 흔히 윤석열 정부가 사실은 역주행을 하고 있다면 지금 민주당이 좀 약간 과속의 느낌은 있어요. 경찰이 필요하네. 이제 그 범국민적인 운동이 되려면은요. 과거에 박근혜 정권 탄핵 당했을 때 최순실이라는 이 사적인 사람이 우리가 대통령을 뽑아놨는데 국정을 좌지우지했어? 이거 정말 참을 수가 없네.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네. 그런 생각이 있어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죠. 범국민적인 운동 하려면요. 즉 예를 들면 주도층에서 모여라. 그래서 이건 운동이 안 돼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이자. 그래가지고 해야 범국민적 운동이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국민 여러분, 이 윤석열 정권의 감사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뭐 의견 진술서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조사한다고 합니다. 모두 거리로 나와 주십시오. 윤석열 정권 타도합시다. 이게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토요일 날 광화문 집회가 9차 집회였거든요. 예. 8차. 8차인가요? 네, 네. 8차 집회인데 가짜 논문 김건희를 특검하라. 뭐 이런 이제 슬로건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얼마만큼의 국민적 정서에 그것이 지금 이 국가적 어떤 위기를 초래할 만큼의 상황이냐. 그것이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데서 국민적 공감대와 함께 가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범국민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냥 옛날 생각 나요. 저 뭐 고등학교 때 맨날 듣던 얘기예요. 뭐 재야 뭐 그런 느낌 들잖아요. 네이밍부터 실패한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다음에 뭐 광화문에서 많이 모였다고 하시잖아요. 물론 엄중한 상황인 거 맞는데 그 주제가 대통령 퇴진 그 말 안 된다는 건 뭐 다 아시는 거고 임기 얼마 됐다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 뭐 분노하는 건 알겠으나 국정과 얼마나 큰 관련이 있길래 결국은 뭐냐면요. 대선 결과에 대한 감상이 다 다른 거예요. 아직도 저는 그게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예. 뭐 불복이란 단어 쓰고 싶지는 않은데 냉정하게 5년 임기가 주어졌습니다. 그럼 그렇게 그냥 가야죠. 아직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현직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막 그게 혼재된 상황에서 막 감정만 분출하는 것 같아요. 이래서 얻을 게 있겠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저는 그 점을 얘기합니다.
아마 그 촛불의 추억이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그게 뇌리에 있으니까 이게 그냥 쉽게 떠오르고 또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라면을 끓이더라도 말이죠. 물을 팔팔팔팔 끓인 다음에 라면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스프를 넣고 이렇게 하라고 레시피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찬물 넣고 그 라면 다 그냥 미리 넣어가지고 끓이면 그게 라면- 좋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문제죠. 그 경우에는 뭐냐면 그 요즘은 워낙 시설이 좋아서 뭐냐면 이 전자 그 장치에 의해서 엄청나게 빨리 끓거든요. 아, 뭐 그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가능한데 그만큼 에너지가 농축돼 있고 집중하면 그게 가능한데 일반적인 그냥 가스불로 하면 모든 걸 다 끓이는 위에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만큼 에너지가 뜨겁게 올라와 있는 마그마가 밑에 끓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이제 승리가 안 되는 우리 이야기긴 정치판이 하죠. 인덕션도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시민사회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또 정당의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혼재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라면을 어떻게 먹겠다는 거예요. 잘 끓여서 먹어야죠. 그렇죠. 잘 끓여야죠. 예.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짐작을 하지요. 그런데 아까도 몇 분들이 지적하셨는데 정말 국민들이 이건 너무하네.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나 하는 것은 아직은 잘 판단하기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정에 대한 무능이나 실망감이나 이런 것들은 많은 국민들이 갖고 계시지만 끌어내려야 되겠다, 뭐 탄핵해야 되겠다, 뭐 더 이상 못 봐주겠다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노란 경고등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충분히 인식을 하고 다시 한번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달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경고등은 들어왔죠. 들어왔어요. 윤희석 대변인 지지율이 30% 왔다 갔다 하고 이게 계속 가면은 안 되죠. 네. 안 심각합니다. 되죠. 그건 예. 진짜로. 예. 근데 저는 이제 지지율 매주 우리가 금요일 날 여론조사 결과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그 부분 좀 걱정이 돼요. 29%에서 32% 올라가면 안도할까 봐 걱정이 돼요. 그렇지는 않고요. 어떻게 거기에 안도를 하겠어요. 뭐 30%면은 뭐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긴장하는 모습을 좀 놀라는 모습을 아이고 아직도 30%야 언제 50% 채울까 막 이런 모습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말이죠. 그 여러 이슈가 겹치다 보니까 그런데 김대기 비서실장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잘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50%대로 가자 그런 얘기까지 하고 그 사람부터 바꿔야 50% 갑니다. 찬성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짚어보지요. 정부 여당이 정부 조직 개편 공식화에 나섰는데요. 지금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하고 국정과제라고 할 수 있는 여성가족부 폐지 그리고 재외 동포청 설립 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하는 것이 눈에 띄는데 정진환 교수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아니 정권이 바뀌었으면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편은 저는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정권의 어떤 그 정책적 우선순위를 드러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뭐 우주항공청이라든지 이민청 뭐 이런 것도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저는 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하는 문제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저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아무리 공약이라 하더라도 국민 반대가 큰 사안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여가부 폐지 같은 경우는 저는 과감히 접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고집할 경우에는요. 정부 조직 개편 작업 자체가 산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정부 조직 개편 이거 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다 입법이잖아요. 입법을 통해서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민주당이 협조가 필수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강대강 국면으로 가서는 정부 조직 개편 여당 의도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다시 정치의 어떤 기본인 협체 정신으로 빨리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김두수 소장 정부 조직 개편하려면 민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통과돼야 되죠 법안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보훈처 같은 경우에 보훈부가 된다는 거는 뭐 좋은 뜻이긴 하지만 전쟁이 좀 일상화되어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호 이런 게 워낙 중요해서 하지만 요거는 약간 보수를 의식한 뭐 이런 그 공약 같이 보이고요.
여성가족부 폐지 이런 것도 좀 이 중론을 모아가는 충분한 수기 과정이 필요한데 이게 그냥 법안을 제출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윤석열 정부가 이제 노동 교육 그리고 이제 그 바꾸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서 국정 과제에 맞는 정부 조직 개편 이런 거에 대한 좀 큰 그림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수를 의식해서 그런 것 같다 말씀하셨는데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혹시 지금 처장을 의식해서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 처장이요? 박민식 처장이죠. 네. 검사 출신인가요? 네, 검사 출신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장관시켜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인 것 같은데 비아냥거리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러한 부분은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실에서 야당 지도부를 찾아가서 좀 진솔하게 잘 설명하고 이해와 양해를 좀 구하고, 야당 같은 경우도 새 정부가 출범해서 자신들의 국정 철학을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서 한번 이뤄보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너무 크게 반대 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공약을 걸고 당선이 됐잖아요. 일반적인 정책 제안이 아니고 이미 한번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고 의제를 한다면 어느 정도 야당에서도 협조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예. 이런 것도 하려면은 여야 간에 뭔가 좀 대화가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할 수 있겠나 싶어요. 그래서 참 아쉬운 게 저 비속어 논란만 없었어도 대통령께서 순방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여야 대표들을 딱 초청해서 순방 성과도 설명하시고 정기국회 때 그러니까요. 협조할 사항 좀 당부해드리고 비속어 논란만 없었어도는 어쩔 수 없는 건데 비속어 논란 이후에 예, 대응이 네, 많이 아쉬워요. 그렇죠. 많이 아쉬운 정도 논란이 있더라도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라고 붙이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야의 협치와 뭐 제안했던 영수회담이라든지 이런 걸로 돌파할 수 있는데 계속 이거는 대결 전국으로 끌고 가는. 아니 세상에 김문혜 수석 해명한다고 하면서 그 욕설이 우리나라 국회의원을 향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말이 돼요? 설사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도 그러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야 될 판에 너무 급해가지고 발등에 떨어진 불을 15시간이나 고민했는데 뭐가 급해요? 글쎄 말입니다. 15분도 아니고. 지금 김은혜 수석이 좀 혼비백산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좀 생각도 들고. 혼났대요? 많이 혼난 것 같아요. 뭐 때문에 혼났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MBC 출신이라서 여러 가지 설이 있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결국에는 해명을 하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과 판단, 뜻과 의지와 다른 좀 해명이 나가지 않았느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초기 대응도 좀 잘못한 것 같고요. 예, 그건 참 생각할수록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네. 하나만 말씀드리면 뭔가 잘못하고 나는 잘하고 있는데 뭐가 잘못되면 이럴 때 대충 망하는 데가 홍보부서입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그 조직이 무능하고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대통령실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수석이 지금 책임을 지고 있는. 제발 우기거나 억지로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는 이미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합리적인 설명 없이 그냥 본인들 생각을 강요하면요, 이거는 불통 정부가 돼요. 그러면 국민들에게 버림받는다. 정말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판단하시라. 제발 근데 부탁이 장성철 소장한테 나 불만 하나 있어요. 하나만 있으시면 다행입니다. 아니 나 이렇게 보면 여러 군데 나가서 이거 내가 오늘 여기서 처음 밝히는 건데요, 막 그렇게 하고 내가 최근에 들은 건데요, 뭐 이렇게 하면서 좋은 얘기 많이 하더만. 그 얘기를 다 근데 우리 시사 1번지에 와서는 맨날 공자 말씀만 하고 그래요. 그 얘기를 다 제가 윤희석 대변인한테 들었습니다. 윤희석 대변인한테 물어보십시오. 저한테 그랬어요. 네, 오늘 한 분 더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우성님, 아까 우리가 라면 얘기했더니 날리면은 아무렇게나 끓여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럴 줄 알았어. 네, 자연주의 화장품 글래머에서 드리는 화장품 클렌징 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백운기의 시사 1분지. 한 가지만 더. 이준석 전 대표 가처분 신청 지난번에 심리했잖아요. 6일 이후로. 결과가 언제쯤 나와? 6일 이후로 하겠다고 오늘 아침에 발표를 했습니다. 아. 근데 6일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이준석 대표 징계를 결정하겠다고 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리위랑 법원이랑 서로 핑퐁 게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빨리 먼저 결정해. 그럼 그거 보고 우리가 결정할게. 이런 상황이거든요. 어떤 결정 날지 참 궁금합니다. 윤희석 대변인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가처분 인용은 반반 같아요. 예, 최근에는 또
기각될 거라는 의견도 있는 걸로 봐서는 진짜 그건 뚜껑 열어봐야 알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김두수 소장, 정기남 교수, 윤희석 대변인, 장성철 소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운기 시사 1번지 여러분이 만들어갑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